상법 같은 분야에서는 계약을 기반으로 해서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사로서 회사에 복무하게 되게 되면 회사하고 계약관계를 맺게 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사는 주주하고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아닙니다. 주주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굉장히 생경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법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극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을 해야 되느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되느냐 이 갈림길이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세법으로 많은 조항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많은 풍선 효과가 발생했을 뿐이지 문제가 오히려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가 오히려 정당화되는 거를 많이 봐왔습니다. 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빠르게 바꿔줘야지 상법에 넣지 않고 자본시장법에 넣는 것은 또 한 번의 왜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병이나 분할 관련된 규정들을 핀포인트로 끄집어내가지고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주주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넣는 것이 저는 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법 체계가 흔들리는 정도는 아니다. 문제가 하나하나의 핀셋 규제나 핀포인트 대책을 통해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거를 지난 30년 동안 저희가 봐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로 일반적인 원칙을 반드시 넣어야겠다. 그런 원칙이 있어야 새로운 어떤 방식이 나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법들은 그런 기준이 없이 굉장히 자세한 그 룰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룰은 항상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는 밸류업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줄여보자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 몇 년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물적 분할 그리고 최근에 두산그룹의 계열사 간 합병 등등 기업의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갈리고 하필이면 또 회사의 이사들은 소액주주보다는 대주주의 이해관계에 좀 더 복무하는 듯한 그런 결정을 내려서 이게 근본적으로 좀 뭔가 우리 법과 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목소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법 개정안도 발의됐고 또 이와 관련해서는 상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을 바꿔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또 다른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상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분 그리고 상법 개정안보다는 자본시장법을 바꾸는 게 좀 더 효율적이거나 아니면 법적인 개념에 맞다라고 주장하는 두 분을 모시고 좀 구체적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권재열 교수님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천준범 변호사 네,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저희가 제목은 상법 개정안 뭐 찬반 토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뭐 이야기 들어보니 우리 이제 기업들에서 왕왕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문제 의식은 두 분이 다 공유하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한 분은 상법을 근본적으로 좀 바꾸자, 또 한 분은 자본시장법을 고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권 교수님 의견이 제가 잘 정리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제가 그 대학에서 회사법을 강의한 지가 한 30년 가량 되는데요. 이제 스스로 제 자신을 평가하기로 저는 약간 법전주의자, 법조문에 굉장히 얽매여서 해석을 하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비록 뭐 천 변호사님이나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법제도가 대륙법적인 계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이면 이 대륙법적인 시각에서 이 법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상법 조항 제 382조의 3에서 주주를 추가하는 것이 왜 문제냐?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게 되면 첫 번째가 382조의 3이 이사의 충실 의무에 관련된 규정인데 예. 충실 의무는 이사하고 회사 사이의 이익 충돌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회사에게는 손해를 주고 예. 이사가 나름대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지 말라. 이 규정인데 예.
지금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소수주주하고 대주주 사이의 어떤 갈등 관계를 해결하자는 건데 예. 그렇게 되면 이 내용에 들어오게 되면 과연 제목은 이사의 충실 의무이면서 예. 내용은 이사하고 회사 사이의 이익 충돌을 방지하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을 담게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저의 생각이고요. 그럼 담으려면 상법의 다른 곳에 가서 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게 이제 다른 대안으로서는 다른 곳에 담거나 아니면 이 조문을 완전히 뜯어 고치거나. 얼핏 법을 잘 모르는 제 느낌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라고 하는 게 예. 하여튼 이사 회사의 이사라는 분들은 이렇게 일하셔야 됩니다. 라는 걸 담은 그 카테고리라면 예. 회사의 이익에 뭐 충실해야 한다는 것도 당연하고 예. 뭐 자기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당연하고 예.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셔야 예. 된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리고 전체 주주의 이해관계에 균등하게 복무하세요. 예. 라는 것도 뭐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아,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보면 이사의 의무는 두 가지입니다. 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해서 선관 주의 의무 또는 선관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영어로는 duty of care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충실 의무라고 하는 것이 duty of loyalty라고 하는 건데요. 예. 이 로열티는 너가 회사에서 받은 보수만큼은 일을 해라. 그 부분은 선관 주의 의무 영역입니다. 예. 근데 보수를 넘어서서 회사에게 손해를 주지 말고 일해라.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충실 의무하고 선관 주의 의무가 중복된 영역이고요. 예. 마지막 한 영역이 뭐냐면 회사에 손해를 주면서 너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 이것이 충실 의무 영역이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그 대법원 판례 입장은 일본하고 거의 동일한데 이 충실 의무는 선관주의 의무 속에 포함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영역에서 살펴보면 다 맞는 말씀이거든요. 예. 다만 이 382조의 3의 법 조문의 제목이 표제어가 충실 의무인데 네. 거기에 정합적이지 않다. 어떤 개념을 넣으려는 건 줄 알겠는데 332조, 382조 여기에 들어가면 상법 전체에 체계에 그 맞지 이른바 않다. 저 목차가 흔들려. 예,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 좀 우려하는 점 중에 첫 번째이고 예. 두 번째는 보면 일반적으로 사법적인 분야, 민법하고 상법 같은 분야에서는 계약을 기반으로 해서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주는 투자를 하게 되면 회사하고 계약관계를 맺게 됩니다. 제가 이사로서 회사에 복무하게 되게 되면 예. 제가 회사하고 계약관계를 맺게 되는데 예. 가만히 살펴보면 저는 주주하고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아닙니다. 이사가 예, 그렇죠. 이사인 주주는 그러니까 이사는 회사하고 계약관계죠. 예. 그다음에 주주는 회사하고 계약관계입니다. 그 중간에 회사를 두고 이사와 주주는 만나네요. 예, 만나지만 네. 계약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사가 계약관계도 없는 주주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예. 저로서는 굉장히 생경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일반인들의 어떤 감정의 경우에는 소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도 저도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극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법 개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되느냐 여기 이 갈림길이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이 상법 개정안 목소리가 나왔던 초기에 다른 나라 법에도 이런 법은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렇죠. 왜 없긴 없어요 이런 거 있지요라고 해서 반례를 갖고 오는 분도 있었는데 예.
전반적으로 보니 없는 나라가 꽤 있는 것 같긴 하더군요. 예,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있기는 있고 판례로서는 뭐 보증이 된다고 하시는데 예. 없는 이유가 말씀하신 그 법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이런 것 때문에 법으로는 안 만든 걸까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관계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이거든요. 차라리 만약에 예. 이제 제가 생각했던 대안은 뭐냐면 계약 관계 없다면 이사하고 직접적인 계약 관계 없다면 예. 차라리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예를 들어서 회사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 지역사회 뭐 등등까지 다 넣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 생각하거든요. 그럴 게 같으면 아예 그냥 문호를 개방해서 이 경우에는 계약관계 없는 자에 대해서 이사가 책임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왜 하필이면 물론 주주가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예, 정말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 소수 주주가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인정을 하고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뭐 LG 엔솔 사건으로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어떤 현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점도 저도 인식을 합니다만은 예. 법 체계를 하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뭔가가 있는 건 알고 동의는 하시는데 예. 그거를 상법의 조문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상법의 목차에서도 흔들리고 상법에서 그 정해놓은 회사와 주주와 이사와의 관계도 부딪힌다 개념상으로. 약간 얼굴을 질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고치기는 고쳐야 되는데 법으로는 문제가 되니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대안은 그냥 넣을 것 같으면 예. 예를 들어서 왜 하필이면 그러면 여러 이해관계자 중에서 주주만 넣느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온갖 이해관계자 다 넣습니다. 종업원에게도 충실하고 고객에게도 충실하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회사의 장기적 이익, 단기적 이익도 다 고려하라. 뭐 이렇게 다 넣는 방법도 있고요. 아, 근데 그게 그러면 구조 조정을 어떻게 하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고객 대상으로 이익을 어떻게 추구합니까? 예. 그런 복잡 문제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마도 외국의 입법에서 단순하게 한 이유는 그런 어떤 복잡한 문제를 쉽게 좀 가기 위해 가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의 이익에 골고루 복무해야 되는 건 상식이고 굳이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충돌시킬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예. 개념이 반영된 것 같다. 예. 무슨 어떤 고민인지는 이해는 됩니다. 천 변호사님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저도 기본적으로는 뭐 어떤 말씀인지는 잘 이해를 하는데 이제 제가 뭐 어떤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문제를 많이 해결해 보자라는 말씀을 어떻게 보면 초기에 좀 드렸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는 문제가 어떤 하나하나의 소위 핀셋 규제나 핀포인트 그 대책을 통해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거를 지난 30년 동안 저희가 봐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로 일반적인 원칙을 반드시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서 이런 짓은 하지 말아라라고 법을 만들면 네. 또 유사한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세법으로 뭐 상법까지도요. 많은 조항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그 많은 풍선 효과가 발생했을 뿐이지 문제가 오히려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가 오히려 정당화되는 거를 많이 봐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일감 몰아주기부터 시작해서 부당지원 행위, 저가 발행 이런 것들이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법이 막지 못하니까 법을 바꾸거나 판례가 나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한 10년 걸리고 해결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옮겨가고 이런 역사가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 거버넌스의 한 지난 30년의 역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걸까? 문제를 파다 보니까 저도 결국은 이게 결국은 공정거래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자본시장에서의 규제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주주 간의 이해 충돌의 문제였구나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하게 된 후에는 일단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주주 간의 이해 충돌을 해결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없었구나. 상법에. 네. 그런 뭐 상법이든 뭐든 어쨌든 그 바탕색 같은 그런 원칙이 있어야 새로운 어떤 방식이 나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를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법들은 그런 기준이 없이 굉장히 자세한
그 룰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룰은 항상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면 요거만 되면 예를 들면 굉장히 그 공정거래법에서 좀 어이없는 논쟁이 한 10몇 년 정도 있었거든요.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부당지원 행위에 조금 어렵지만 말씀드리면은 현저히 유리한 것은 하지 마라라는 예.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인에 대해서 계열에서죠 주로 이제 현저히 유리하게 거래하지 마라라는 조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가격을 높게 쳐주거나 낮게 쳐주는 거는 현저히 유리한 게 맞다. 그러면은 가격을 적당히 해주고 많이 하는 거는 현저히 유리한 게 맞느냐라는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이제 해결되는 것이 한 10몇 년 걸려가지고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2022년에 그 유명한 미스터 피자 판결로 결정이 됐거든요. 같은 값이라도 도련님 회사에 몰아주면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래서 야 이게 상식적으로는 너무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냐. 결국은 이게 주주 간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일반적인 원칙이 없기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그래서 상법 개정, 주주 충실 의무 또는 이제 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충실 의무라고 안 하고 요즘은 이제 주주 이익 보호 의무라고 이제 따로 쓰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당론으로 나온 개정안도 결국은 주주 이익을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라 이렇게 나온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어쨌든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되는 그 의무라는 거를 넣고 나서 그 위에다가 룰을 쌓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하면 매번 놓치니까 네. 이번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하면 안 된다. 네. 두산그룹 계열사들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법을 만들어 봐야 네. 또 다른 방법이 생기면 또 안타까우니 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2020년에 LG엔솔 그 물적 분할이 처음에 언론을 타고 문제가 됐을 때 저도 이제 기존의 법학을 배운 사람이고 변호사인데 그때 처음 들은 생각이 물적 분할인데 왜 문제지? 라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새로 생긴 문제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상의 문제, 자본시장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문제가 된 거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거든요. 그런데 물적 분할에 관한 그 룰들은 그거를 커버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룰을 또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또 이루어지고 두산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 애초에 네. 주주들끼리 논란이 벌어질 일을 의사들이 결정할 때는 네. 매우 신중하게 해라. 어쨌든 방향성은 알려주는 거죠. 그게 구체적인 규칙이 없는 경우라도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면은 괜히 사고를 치고 뒤에 가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알려주고 해결을 해보자 이렇게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취지는 권 교수님도 그런 거를 막기는 막아야 돼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네. 막는 방법이 이제 천 변호사님처럼 이제 상법을 아예 바꾸면 거기에는 하여튼 주주들한테 뭔가 서로 이익이 다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다 문제야라고 묶어버리니까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잘 못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거고. 네네. 권 교수님은 그거 그렇게 묶으면 법이 아닌 게 돼. 이게 법이 좀 이상해. 가 되는 건데 법이 좀 이상한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도 지금의 어떤 주주이익 보호 의무나 충실 의무를 넣는 것에 대해서 법 체계가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하지는 않은 범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건 교수님이 너무 엄격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 체계가 흔들리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아니면 이미 여러 번 많이 흔들렸는데 뭘 이걸 가지고 그러세요라는 쪽도 있습니까? 네, 뭐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는 우리나라의 주식회사 제도 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그리고 또 만약에 일부의 법 체계가 약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체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당연히 거기에는 인정을 하지만은 이제 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응용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빠르게 바꿔줘야지 사실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계가 물론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줄기는 맞습니다. 체계라는 것도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체계라는 것이 현재 한국의 자본주의를 전혀 지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조금 바꿔둔 건 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권 교수님. 우리가 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1학년 입학하게 되면 민법도 배우고
이제 2학년 되면 상법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요. 민법에 보면 어떤 행위의 주체로서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법인 제도는 똑같이 이제 상법으로도 또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걱정하는 점은 이사가 법인 계약 관계가 있는 법인이 아닌 없는 주주에게까지 의무를 지게 되면 법인이라고 하는 제도를 경시하게 된다고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사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 이면에 있는 주주에게 책임을 지는 의무를 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예. 법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 그 틀을 무시하고 바로 그냥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주주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이런 구조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니까 우려하는 점은 법인 제도의 어떤 위상 그동안 민법하고 상법에서 싸우고 있는 법인 제도에 관한 논리들 이런 것들을 경시하거나 좀 흔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점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어떤 걸까요? 그럼 그 법인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예. 법인이 있으면 이제 주주가 법인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한 부분을 증명하는 것이 이제 주식이 되겠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이 법인인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근데 나중에 은행에 돈을 못 갚았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은행은 그 주주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 절연시키려고 법인 만든 예, 거죠.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 똑같은 논리가 여기도 이사하고 주주 사이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는 단순히 법인하고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데 이제는 법인을 뛰어넘고 법인에게 투자한 주주에게까지 바로 그냥 다이렉트 연결되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사가 주주의 이익과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시키면 안 된다. 예. 저는 그런 점에서 걱정된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비단 어떤 상법 체계만을 건드린다고 해서 약간 더 넘어가서 상법의 주식회사는 법인이고 이 법인 제도는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왔는데 예. 민법상의 논리가 그러면 상법에 와가지고는 뒤엉켜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점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속 똑같은 내용인데요. 취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법 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자. 이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 그럼 조금 더 앞으로 가서 그러면 이제 교수님의 대안은 자본시장법을 바꿔서 예. 앞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이나 두산그룹 계열사 간의 합병, 분할 등등의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법을 이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인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지금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분할이라든가 합병 같은 경우인데 그러면 합병이나 분할 관련된 규정들을 핀포인트로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 주주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넣는 것이 저는 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법에서는 이사는 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 관계가 없이 절연되어 있는데 자본시장법에서는 별도로 상장회사의 이사는 주주들의 이익에도 충실하게 복무해라는 거를 넣는 건 괜찮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안에서는 예. 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을 해야 한다. 예. 이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넣어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급적이면 이 체계 훼손적인 부분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의무를 좀 완화시킨 표현으로 보여지거든요. 다만 근데 노력하지 않았거나 노력한 것이 충실하지 않으면 그것은 또 책임 문제 법을 바이올레이트 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니 예. 그게 뭐 노력이라고 하는 게 약간 가벼운 표현 같아도 꽤 중한
문구 같기는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지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조문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상법에서 충돌한 그 걱정을 자본시장법도 똑같이 충돌이 되는 것 같으니까 여쭙는 거예요. 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그나마 좀 완화된 표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상법이 자본시장법보다 상위 개념이라서 그거는 안 흔들려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본시장법에 노력해야 한다는 걸 그럼 똑같이 상법으로 옮겨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되나요? 이제 약간 그 해석을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 이 이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주주에 바로 의무를 부담하는 이런 규정이 들어와 있는데요. 예. 이 자본시장법은 기본적으로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을 하되 그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노력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상법에서는 계약 관계에 없는 사이에 있던 의무가 인정되지만 자본시장법의 경우에는 이사는 기본적으로 옛날 똑같이 회사에 대해서만 계약 관계가 있고 여전히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주만 보호하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주 보호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바탕으로 자본시장법은 예. 그러니까 너는 원래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건 맞고 예. 딴 생각은 하지 말되 예. 다만 회사를 위해서 일할 때 주주들도 같이 위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자본시장법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예, 그것이 이제 지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그것이 그러면 그 이사와 회사와 주주가 서로 이제 관계가 얽히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법 조문이라면 예. 그걸 그대로 떠다가 상법 개정안에 붙이면 어떻습니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대로 빼서 상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예. 법 발의안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의 그러니까 382조의 3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네. 한 가지는 해결될 수 있는 여유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충실 임무라고 하는 것이 이사하고 회사 사이의 갈등 관계를 그 어떤 해결하기 위한 규정인데 예. 그것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상법에서 처음에 이사의 의무 중에 회사와 주주에 동시에 다 충실해라라고 하는 건 컨셉이 흔들리는 것이니 예. 자본시장법에서 하려는 것처럼 회사에만 충실하되 업무하는 과정에서 주주들도 신경 써라 예. 라고 하는 쪽으로 상법을 바꾸면 그건 받아들일 수는 있다. 그런 이제 규정도 있습니다. 법 체계를 굉장히 중시하시는 분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천 변호사님이 뭐 그 국회의원은 아니라 막 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네. 자본시장법에 넣으려고 하는 그 개념이 그런 개념이고 자본시장법으로 하면 안 돼요가 아니라 자본시장법으로 해도 규율은 되는데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을 넣읍시다라는 게 천 변호사님 주장이시니 네네. 자본시장법에 넣으려고 하는 이 개념을 그냥 상법으로 옮기면 괜찮습니까? 여기서 그렇게 합의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나온 정부안에 있는 자본시장법의 개정안은 합병 분할 같은 거에 국한해서 네. 노력하라는 일반 의무를 부과한 게 아니고요. 그냥 노력해야 된다라는 선언을 한 다음에 그 노력에 어떻게 해야 되는 절차를 규정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절차법이고 노력하라는 그 문구는 좀 그냥 일반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 법안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에 즉 상장회사에 국한해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를 뭐 위해 노력해야 된다,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넣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일반 비상장회사보다는 상장회사에서 보통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떻냐라는 반응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오히려 왜곡시키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장에서 비상장에서 다르게 하는 것도.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상장을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당연히 비상장 회사를 거쳐가지고 상장 회사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일반 조항의 효과를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만의 효과라고 보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가 된다면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기본 원칙을 까는 건데 이사들이 상장했을 때는 전혀 그러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상장을 했을 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라는 거에 대해서는 주주의 이익을 전체를 보호하는데 이제 교수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사가 개별 주주한테 책임을 지는 건 또 아니거든요. 사실은 전체 주주를 그 염두에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조합처럼 조합장이 조합원 개개인한테 책임지는 건 또 아니어가지고 사실 전체 주주에 대한 이익을 계속 생각하고 일을 하는 의미에서 상법에 넣는 그런 일반 원칙을 넣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상법에 넣지 않고 자본시장법에 넣는 것은 한 번에 또 한 번의 왜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그 논의는 어떤 합의가 될 만한 네. 또는 어떤 공통점을 가질 만한 영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저는 뭐 일관되게 이 체계적인 측면, 그 어떤 주식회사의 중요한 법인 제도라든가 다양한 어떤 책임 관련된 제도를 알겠습니다.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예, 어떤 것을 중시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니 이것은 뭐 토론으로 서로 만날 부분은 아닙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면 어떤 것이 망가지기 마련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 변호사님은 그 법 체계는 무너져도 된다. 아니에요. 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교수님 근데 저희 하나 뭐 괜히 갑자기 또 저를 이렇게 그래서 붕괴시키는 게 아니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살려야 될 건 어떤 그 우리 상장회사든 비상장회사든 뭔가 이 저스티스와 관련한 것을 좀 더 살릴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무게를 둔다면 그런 쪽으로 저는 이해했어요. 예. 그럼 반대로 교수님은 법 체계가 좀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쪽이라면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하면 항상 뒤따라가서 일 터지면 고치고 일 터지고 고치고 일 터지고 나야 고치고 하는 일이 지금도 계속 반복돼 왔잖아요. 예. 앞으로도 그럼 계속 그럴 텐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법 체계가 더 중요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입장이세요? 아니면 혹시 다른 고민이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 걱정되는 점은 이 이제 기본적인 조항을 건드릴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잘 적용이 돼가지고 또는 적용이 돼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점은 저도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까봐 그런 어떤 우려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자주 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한강에 오염수가 들어왔을 때, 이제 이 오염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방법 두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는 물 다 빼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화학약품이라든가 아니면 필터링을 통해 가지고 정제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약간 뭐 과도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 어떤 상법 조문에 이렇게 계약 관계 없는 자에 대한 그 어떤 책임 문제까지 들어오게 되면 주주의 이익까지 이사가 고려하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회사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특정한 어떤 업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초기 투자금이 많이 넣다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주들에게 돌아갈 배당금을 줄게 되는 약간의 어떤 트레이드 오프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 조문은 이사는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충실 의무를 져야 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회사하고 이사 사이의 충돌 문제는 별개로 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이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한 것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의 이익을 침해하든 줄이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니까. 하지만 주주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주주들이 장기적인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을 생각하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오케이 문제없다. 하지만 단기적인 이익을 생각하는 주주들 입장에 봤을 때 내가 받을 배당금을 가지고 왜 저기 투자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생각해 보면
이사가 어느 맞장구를 쳐야 될지. 걱정하시는 건 그런 경우에 상법 이번에 바뀐 조항을 근거로 그 단기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예. 이 상법에 근거해서는 이사가 잘못했네 예. 라고 판결이 날 수도 있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그렇게 날까요? 저 여쭤보는 거예요. 뭐 문구상으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이제 단기 주주와 장기 주주는 결국 주주인데 예. 그걸 특정한 일부 주주가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그게 우리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법원에서 조문을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 이제 저처럼 아주 그 어떤 작구에 얽매이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 법조문을 만드는 배경이라든가 취지까지 다 고려해서 이 어떤 판결하는 분도 있죠. 판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예. 상당히 많은데요. 이 판결하는 를 함에 있어서 아마도 이 조문에 들어오게 된 과정을 생각해 보게 되면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과정이 어떻기 때문에? 과정이 예를 들어서 소수 주주를 제대로 보호하라든가. 단기 주주도 소수 주주 아니냐? 네, 그렇죠. 천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경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신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걱정을 과도하게 하시는 거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법조문이 나온 것은 다 이론이 있는 거고 이론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주주 충실 의무 이론은 미국에서 온 것이고 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어떤 신사업 진출이나 또는 뭐 투자나 장기적인 R&D나 이런 것들은 다 일반적인 주주 이해 충돌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상관주의 의무 사안이고 여기에 대해서 충실 의무가 적용되지는 않는 걸로 거의 확고하게 모두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판사님이 그런 해석을 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되고요. 그 부분은 그럼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가 정리됐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사실 미국을 예를 들어보면은 그냥 첫 번째의 사안입니다. 주식회사라는 것이 당연히 주주가 장기적인 이익을 중시한 주주가 있고 단기적인 이익을 중시한 주주가 있는데 네. 그 자체에서는 주주가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주의 거버넌스, 회사의 거버넌스 체계, 그러니까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라는 CEO라는 그 체계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그 불만을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게 당연히 한 주식회사의 원칙인데요. 그 다른 경우에 주주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뭐 합병이랄지 아니면 뭐 그 대주주와의 거래일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케이스에 있을 때 듀ty 로열티가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괴담처럼 좀 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일반인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주주 이익 전체에 대한 보호 의무라는 거는 이렇게 내 생각이 나의 회사의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불만을 제기하고 내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좀 가능성이 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한번 질문 드리면 만약 그렇다면 저 LG 에너지 솔루션일 때도 물적 분할이 뭐가 문제지? 라고 네. 생각하셨던 것처럼 네네. 이번에 두산그룹의 계열사들의 서로 이제 네. 분리 합병 뭐 이런 건이 네. 뭐 대주주가 필요하니까 했겠거니 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시비를 걸긴 했으나 네.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두산 로보틱스가 앞으로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회사이니 네. 신사업 많이 하니까요. 미래 산업이니까 돈을 잘 버는 밥캣을 밑에 자회사에 붙여줘서 네. 그 돈이 계속 그 뭐 배당으로 올라가든 올라가서 로보틱스의 투자 재원으로 만들어주면 네. 그게 주주들 간의 이익 관계는 충돌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그러면 그런 결정은 하면 안 되는 게 되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그 관점에서는 이 주주 충실 의무나 주주 간 이해상충이라는 거는 그런 두산 구조 개편의 그 어떤 거래 관계에서는 그런 합병이나 분할을 하지 말아라는 게 아니고 예. 할 때 공평한 그 비율을 결정해라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두산 로보틱스와 이제
밥캣의 결국은 합병은 다 끝났지만은 예. 합병이 문제가 됐던 거는 그런 뭐 R&D나 로보틱스 쪽으로 더 도와줘라 이런 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나눠 먹는 비율이 공정해야 되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은 밥캣 주주한테 불공정하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밥캣 주가가 하필 낮을 때 왜 이 결정을 하냐 그렇죠. 그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많이 좀 저는 구별됐으면 좋겠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계열회사 간의 합병 분할 거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계속 이해상충이 벌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아니 그룹 내에서의 그런 합병 분할 어떤 사업적인 목적 하에 그런 예. 거를 하지 마라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할 수 있다. 하지만은 이 복잡한 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있기 때문에 네. 공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 이사는 모든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충실해라. 네. 그 말이 공정한 가격 갖고 와라는 왜냐하면은 말이다. 모회사와 자회사 합병 항상 그런 게 발생을 하는데 네. 모회사는 자회사의 주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총에서는 모회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하지만 나머지의 일반 주주들은 모회사와는 다른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구조적인 이해 충돌입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부분은 뭐 장기 단계의 문제가 권 아니고요. 교수님이 다른 반론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네네. 그래서 네. 천 변호사님은 야 이거의 취지가 이게 아닌데 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시비 걸겠냐 설마 그렇죠. 대주주가 혼자 해먹으려고 하는 거나 시비 거는 거야. 상법은 그럴 때나 쓸 거야.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네. 그러나 그걸 다른 것으로도 시비 걸는데 쓸 수 있는 게 법이고 이 법은 이런 용도로만 쓰라는 게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렇게 상법이 고쳐지면 그런 결정에 불만이 있는 주주들은 왜 나의 단기적 이해관계와는 다른 결정을 했느냐고 하면 그때 적용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어떻게 저는 전혀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바가 지금 네네. 방금 말씀하신 건데요. 이제 지금 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조문을 읽으면서 드러날 것이냐 약간 좀 고개가 갸우뚱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 혹시 뭐 그 달리 생각할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리고 언론에서 보면 이 상법이 개정되면 밸류업이 무조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과도한 기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상법이 개정되면 이렇게 과도하게 밸류업이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여기저기서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걱정이 드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주주로서 권리를 쟁취하면 뭐가 나쁩니까? 주주 권리를 쟁취하는 방법 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소수 뭐 대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수 주주권입니다. 그 회사의 정상적인 의사 결정조차도 시비가 걸릴 수 있다. 예. 그럼 반대로 그 질문 좀 드려볼게요. 다른 나라에도 이런 법이 상법이든 어디든 뭐 다 판례로서 있는 곳이 있죠. 지금 대한민국에만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이런 개념 도입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학자들끼리 의견이 막 갈리나요? 다른 나라에는 이런 법이 있어 없어조차도? 예, 갈립니다. 있다고 주장하면서 갖고 오시는 법이 있으면 이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보기 나름이라 가지고. 그게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들끼리는. 예. 그러면 권 교수님은 이 상법에 우리나라가 상법에 도입하려고 하는 그 이사의 충실 의무의 범위를 주주로 확대하는 건 인류 역사상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좀 희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곳에서 사례가 이미 존재했다면 걱정하시는 소송 남발도 분명히 일어났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었는지 여쭙고 싶은 거예요. 만약 이게 걱정된다면 이미 우리가 선례가 있는 나라가 있을 테니까 어디든. 그거를 저는 뭐 선례로 보진 않습니다만은 델라웨어주 법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렇게 주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가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규정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근데 그 이제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가 이건 그냥 선언적일 뿐이다. 선언적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회사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 주주 중에서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주이고 예. 따라서 그냥 주주를 선언적으로 넣어두었을 뿐이다. 요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또 아닌 분들은 아니 무슨 말이냐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반대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영국이나 똑같이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언제나 하게 되면 법인 제도가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도산에 직면한 경우. 도산에 직면한 경우에는 이 도산에 직면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사는 남아있는 주주들에게 최선의 나머지 재산을 최선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 넘겨줘야 되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 이사가 주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것처럼 어떤 회사 경영권이 넘어가거나 뭐 아니면 아주 그러니까 주주하고 이사가 같은 입장인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앞에 있는 조그만한 복사 가게는 주식회사거든요. 그 경우에는 아버지가 주주이면서 이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이사가 주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주주에 대해서도?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이사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예, 이사가 주주인 경우, 이사가 동시에 주주이면서 예. 이 회사의 경우에는 경영권이 절대로 뭐 이전되거나 변경될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 예, 대주주신 모양이네요. 뭐 그런 경우라고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걸 가지고 폐쇄회사라고 하게 되는데 법학에서는 이 폐쇄회사의 경우에는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 그런 조그만한 뭐 어떤 가족이라든가 친지들이 하는 그런 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툼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판례가 그렇게 또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는 그런 또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주식을 한 주라도 갖고 있는 이사는 주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폐쇄회사의 경우에는. 폐쇄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도 주주들은 이사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는 꽤 있을 텐데요. 예, 그때는 예외입니다. 그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 그 회사가 예. 가족회사일 경우에만. 예, 예. 그러니까 가족회사처럼 경영을 하는 자가 주주 지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우리의 오늘 논의에서는 큰 중요한 주제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의 질문은 다른 데서도 이런 상법 개정안 우리의 같은 안이 이미 다른 나라에도 법이 있다면 소송이 남발될 거라는 걱정도 이미 그들도 경험했을 테니 예. 어떤 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는지를 좀 알고 싶은 거고 저는 실제로 남발됐는지도 모르는 문제고 그러나 교수님이 아시기에는 이게 다른 나라에는 없거나 그냥 선언적으로 있는 것이다. 예. 실제로는 작동을 안 하는. 예. 그럼 선언적이거나 작동을 안 한다면 예. 우리는 이 법을 우리가 왜 만들자고 했냐면 아주 좋은 사례로 예전에 그 에버랜드가 비상장일 때 그때는 우리의 상법에 이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에버랜드의 BW를 헐값에 발행해서 이재용 씨가 가져갔잖아요. 예. 그때 에버랜드의 이사들은 회사가 자금이 필요해서 조달했을 뿐이지 헐값에 발행하든 고가에 발행하든 그건 나머지 주주들의 이해관계다. 예. 그래서 우리 이사들은 잘못이 없다 해서 잘못이 없는 걸로 판결이 났다면서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의 법상식과는 이상하고 아마 미국인들 법상식과도 이상하고 전 세계 법상식과도 다 이상할 텐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소송이 붙으면 우리나라처럼 판결이 날까요? 납니까? 그러면 그들도 상법 바꾸자고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근데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그때 그 에버랜드 판결이 이제 배임이라든가 이쪽의 문제로 형사적인 문제가 주된 이슈였잖아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네. 이것이 이제 일종의 어떤 사기의 문제처럼, 그러니까 민사적인 이 사기라고 하는 것이 좀 그 표현하기 어려운데 어떤 형사적인 의미의 사기가 아니라 민사적인 의미의 사기의 어떤 영역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는 이사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주주에 대해서. 민사 소송이었다면 예. 그럼 우리 에버랜드 그 판결이 그
이사들의 형사 문제, 즉 배임 문제냐 배임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게 아니라 예. 과연 그 이사들이 우리 주주들의 이익에 왜 복무 안 했냐 예. 내지는 그런 소송 걸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기 상법이 때문에 없으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논의의 자체가 그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에버랜드 사건의 핵심은 배임죄 적용 여부였지만 그것이 이제 어떤 상법을 고쳐가지고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보자는 것이 이제 이번에 상법 개정의 논의인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떤 국면이 대개 합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그리고 상장 회사를 주로 위주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본시장법을 고치는 것도 의미가 이것이 이제 논리의 일관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질문 드린 순서는 뭐냐면 그런 예를 들면 이 에버랜드 사건 같은 뭐 이번에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사건 같은 주주들의 눈에는 비슷한 류의 범주로 보이는 그런 사건들이 자꾸 우리나라에서는 왜 발생하냐, 다른 나라에서는 왜 안 발생하지 이런 게 못 들었으니까요. 이제 한 가지 제 여기서 이제 중간에 말씀 끼어들게 되면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물적 분할의 문제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게 되면 물적 분할에게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물적 분할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이후에 중복 상장, 이중 상장의 문제가 더 큰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중 상장 또는 중복 상장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법적으로 또는 뭐 어떤 뭐 사법적인 어떤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거든요. 누군가는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 이익인데 상장을 왜 안 할까요? 미국은? 미국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주회사라고 했을 때 뭐 잘 아시겠지만 자본시장법에서 그리고 또 공정거래법에서 몇 % 이상을 가져야 되는 이게 있는데요. 예. 미국은 알파벳이라는 회사가 있고 밑에 구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무조건 100%입니다. 자회사 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했습니까? 법으로 금지를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경영학자들의 논의, 그다음에 법학자들의 논의, 이런 어떤 평가상의 문제, 책임 문제 이런 것도 인해 가지고 이중 상장이 사실상 금기시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 두 가지 제가 뭐 좀 보충을 해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어쨌든 주주 간 이해상충의 문제 때문이고 모회사와 자회사에 이제 주주 그러니까 둘 다 상장돼 있으면은 일반 주주가 두 군데 생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주주 간 이해상충이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세금이 큽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가 있을 때 자회사로 돼 있으면은 이 지분율을 8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자회사가 모회사로 가는 배당에 대해서 그 법인세가 다 부과됩니다. 80%보다 높으면은 거의 다 면제가 됩니다. 세금이. 그래서 80%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80% 이상 유지한다는 것은 상장을 못 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거꾸로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지분율이 50%만 넘어가면은 거의 다 그 법인세가 그러니까 법인소득세죠. 결국 배당에 대한 그 소득세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돼 있습니다. 저는 그 설명 듣고도 법인세 한두 번 내고 말지 둘 다 상장시키면 더 이익되는 케이스가 많을 텐데.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많은 판례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부분의 미국 회사 델라웨어법에 그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델라웨어법에 의하면 어쨌든 그 주주 간의 이해상충 문제 굉장히 세게 보기 때문에 그 주주 간의 이해상충에 대한 소송을 감당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럴 때 적용하는 법규가 이사는 주주 간의 이해관계에도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주주 간의 그 듀티 오브 로열티 투 쉐어홀더인데 그 어떤 판례나 이런 거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깊이 있게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참고서 정도 교과서나 판례집 또는 그냥 우리나라의 그냥 학원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거에도 첫 페이지에 나올 정도로 너무 당연한 겁니다. 뭐 어떤 것이 듀티 오브 로열티 투 쉐어홀더 그러니까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라는 것이 그냥 교과서 목차에 나올 정도로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기 때문에 델라웨어 미국에서는. 주법에는 네, 그래서 왜 다른 주법에는 그럼 그렇게 자연스러운 게 다른 없을까요? 주법에도 반영은 돼 있고요, 대부분. 근데 뭐 약간씩 다르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모범회사법이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70-80% 이상의 미국 회사가 델라웨어법에 있고 델라웨어에 있다. 델라웨어의 주에 본사를 두면은 그 델라웨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교수님,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법학 전문가들끼리도 왜 팩트에 대한 의견이 다릅니까? 즉 지금도 70%가 델라웨어에 있으면 30%는 다른 주에 있다는 거고 예. 미국 법인의 30%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주에 델라웨어법에는 있는 주주 충실의 의무가 없다면 다른 주에서는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또 그런 것도 아니면 다른 주에도 이미 다 있다는 것 같고 전 변호사님 말씀처럼 저는 그런데 아니라고 하시니 예. 이게 무슨 해석의 문제도 아니고 법규 그런 법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간 신호등에 길 건너면 안 돼요라는 법이 다른 나라에 있냐 없냐를 가지고 있다는 법학자와 없다는 법학자가 존재하는 이 상황이 국민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그거를 됩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의 회사들이 처음에 본점을 델라웨어 주에 두는 이유는 네. 델라웨어 주가 사실은 이사회의 권한을 가장 강하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일 회사 친화적인 그럼에도 법이에요. 불구하고 이사회 네. 그 주주들의 충실 의무는 그런데 이사로서는 예외적으로 골치 아픈데요. 그렇죠. 네. 예외적으로 주주 충실 의무라는 거는 항상 예외적인 상황에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이해상충이라는 거는 이사회 권한을 강하게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보겠다라는 것이 델라웨어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라웨어법에 계속 본점을 두는 거지 사실은 뭐 델라웨어 갔다가 예전에는 뉴저지에 갔다가 델라웨어 갔다가 지금은 또 다른 막 그 조세 회피처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 이유는 처음에 설립할 때 경영자와 이사회의 권한을 가장 잘 보호해주기 때문에 본점을 두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법조차도 예외적인 주주 이익 충돌인 경우에는 주주 이익 충돌을 해결하라는 의무를 이사한테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상법 같은 거는 없어요라는 거에 대해서만 서로 일치하면 법학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면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왜 다른 나라는 에버랜드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일이 안 벌어집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고 다른 나라에도 다 있어요 라고 하는 거에서 일치하면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걱정하시는 소송의 남발이 실제로 있습니까? 라고 질문 드리면 되는 건데 다른 나라에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서로 근데 미국에서도 네. 소송을 통해 가지고 델라웨어법에서도 소송을 통해서 판례가 계속 형성이 된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법하고 조금 다른 그 체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에서도 조문을 통한 법이 있고 이 델라웨어법은 이제 형평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법이 없는데 한번 이게 공평한지 보겠다 이런 판결을 통해서 계속 형성된 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 그 법에는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이사는 회사에만 의무를 지고 주주는 또 회사와만 계약을 하고 그러니 이사와 주주는 서로 의무 관계나 계약 관계는 없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라는 설명인데 예. 근데 왜 델라웨어 같은 곳에서는 예. 그거를 섞어서 로열티를 가지라고 판단을 하고 그럴까요? 그러니 그 저런 식으로 법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예, 맞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저도 델라웨어 주법을 열심히 봤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정말로 좀 못마땅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 이제 그래서 왜 그럼 하필이면 이 주주를 넣었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는 시각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제 제가 그 어떤 지지하는 그 학설은 견해는 그냥 선언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주주 이익이 결국은 회사 이익이기 때문에 네. 뒤집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또 그 회사 이익이 주주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주주 회사를 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해서 주주를 넣었다. 그 예. 정도 선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풀이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류의 해석을 하시는 법학자들은 델라웨어에서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예. 혹은 에버랜드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거는 소송감은 아니야.
그냥 선언적으로 하자는 거지. 그거 뭐 꼭 아니죠.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나라처럼? 그때 갔을 때는 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충실 의무를 바탕으로 한 소송을 하겠죠. 소송보다는 네. 다른 방법으로 이제 소송을 해서 이사의 책임을 묻는 그런 어떤 길이 열려져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경우에 제대로 이사가 어떤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여러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었느냐. 이거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의 역할이 아니라 영역이 아니라 이사 스스로가 너가 해야 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느냐, 과업을 제대로 수행했느냐, 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 사례에서는 다른 회사와 우리 회사가 합병하려고 할 때 얼마에 합병하냐는 건 오로지 주주의 이해관계지 회사는 합병하든 말든 그것만 결정하면 되니까 얼마에 합병한 거가 회사 법인에 대한 이해 손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 회사의 이익에만 충실해야 하는 이사는 가격을 따져볼 이유도 없고 그걸 잘못 따졌다고 해서 혼날 이유도 없는 것인데 만약 그 이사가 제대로 따지지 않고 왜 이렇게 헐값에 우리 회사를 넘겼어? 라고 하려면 그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해관계에도 매우 충실히 복무하라는 원칙과 의무가 있어야 그걸 야단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A 회사와 B 회사하고 합병을 함에 있어서 A 회사가 합병 비율을 정하거나 이렇게 뭐 주식매매 청구권 가격을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가 의견이 너가 하는 이 어떤 산식이라든가 이 금액이 회사하고 주주에게 손해를 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받아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 이 영역에서 보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주의 이익에 충실할 필요가 없다면 그걸 왜 받아오라고 하는지 한번 더 여쭙고 싶은데. 제가 그전 말씀드리지만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충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별도로 논의를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건 그럼 그냥 너도 나도 다 받아들이는 원칙이다. 그렇죠. 헌법 같은 거다. 그래서 제 말을 혹시 오해하실까봐 또 혹시 이 나중에 보고 저를 또 오해받으실 것 같습니다. 오해하실까봐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싶은데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면서 그것이 당연히 주주에게 이익이 가는 쪽으로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이걸 전제로 깔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체 주주의 공평한 이익이어야 한다는 것도 전제로 깔고 있습니까? 공평한 이익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공평이라고 하는 개념이 저로서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논란의 핵심인데요. 대주주의 이해관계와 소수주주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51% 가지고 있는 주주가 있고 49% 가지고 있는 주주가 있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의사결정은 51%의 주주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주주가 나머지 49% 가지고 있는 주주에 대해서도 또 어떤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한다면 저는 그때 만약에 공평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점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51% 주주가 있고 49% 있으면 49% 주주에 맞게 취급을 해달라. 그러니까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49% 어떻든 간에 51%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딱 49%에 맞게 대접을 해달라. 이것은 약간 만약 공평 의무가 그렇게 해석된다라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취지인 줄은 알겠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어떻게 충돌할지는 명확한 그래서 아니네요. 공평한이라고 한 단어에 대해서 모호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근데 그게 델라웨어에서도 그게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게 모호하기 때문에 법으로까지는 안 만들어요라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그 공평이라고 하는 용어를 아마도 페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했다고 한번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공평이라는 개념을 어떤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이 상법 개정안에서는 근데 그 페어의 경우에는 미국 경우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먼저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그걸로 오케이가 되는 거고 그걸로 그냥 문제 없게 되는데 지금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제가 오해를 했으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을 뛰어넘어서 내가 당신하고 달랑 2% 차이 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나머지로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 달랑 2% 나는 것만 차별적으로 취급해달라. 이렇게 될까 봐 저는 그것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그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덧붙이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아까 드렸던 말씀하고 좀 비슷한데요. 51대 49의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업상의 결정. 예. 네, 그런데 이제 51대 49의 재산권이 직접 침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예. 대표적으로 합병인 거고 그런 경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자에서 합병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51% 주주는 배제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모회사의 이익을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49% 주주가 결정을 하게 돼 있고 이사회에서도 모회사와 연관성이 있는 이사는 빠지게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충족을 시켜야지만 그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안 받습니다. 만약에 그 두 가지가 충족이 안 되면은 그 모회사 이사들이 그 가격이 적정하다는 걸 자기가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증명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데 이제 그거를 약간 완화시킨 게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서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빠져라. 그리고 나머지가 한번 결정해 봐라가 약간 완화된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런 다수결의 법칙은 배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건 원칙에 대한 이야기였던 걸로 저도 네네. 그냥 이해는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따라야 됩니다. 당연히. 당연히.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말씀하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이제 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규정이 해석된다면 저는 굉장히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공평하게 대우하라.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어떤 이 적대적 M&A 같은 경우에 공격하는 자가 있고 방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 둘 다 주주입니다. 예. 그러면 이 이사 입장으로서는 공평하게 대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누구를 대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아무 편도 들지 말라는 게 이제 저희 판례잖아요. 이 아무 편도 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왜냐하게 되면 예. 미국의 경우에 보게 되면 이 어떤 적대적 M&A가 약탈적인지 아닌지는 끝나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적대적 M&A가 시작이 되게 되면 합리적인 판단 하에 이것이 약탈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판례 입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제 우려하는 점은 저는 일반적인 영역에서 공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거잖아요. 저도 그 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런 어떤 지금 많은 부분 우려하는 점이 공격자하고 방어자를 어떻게 공평하게 대우할 수 있을까? 그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어느 그 분이 묻길래 그러면 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이사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적대적 M&A가 발생할 것 같은 조짐이 생기면 사임하시오. 그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그러게요. 공평하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이제 이게 케이스를 하나하나를 따지지 않으면 사실 일반론으로 좀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뭐 대표적으로는 이사가 신주를 발행해가지고 제3자가 어떤 지분을 막 취득하고 있을 때 기존의 주주가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삼자배정 증자를 할 때는 안 된다라는 네. 것이 이제 판례로 확고하게 돼 있는 부분이 이제 아무 편도 들지 말라는 그런 판례인 걸로 그건 너무 많이 발행해서 좀 심했다라는 뭐 판결이 아예 있죠?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는 제3자한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 판례는. 네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공평하게 대우하라는 게 되는 거고 아마도 교수님 말씀하신 케이스는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포이즌필 판결이 있는데 어떤 주주가 미국은 보통 일반적으로 굉장히 주주가 분산돼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뭐 주주가 10%를 공개 매수를 10% 주주가 공개 매수를 통해 가지고 이 회사를 내가 더 주식을 사겠다 이런 네.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걸 보통 이제 공격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이 주주를 배제하기 위해서 포이즌필은 이제 10분의 1로 주식을 발행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이 공격자 주주가 전체 주주의 관점에서
이 회사를 들어먹고 그냥 날를 약탈적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냥 다 들어먹고 날라버릴 그런 주주라는 게 증명이 되면 소명이 되면 이런 저가 발행 기존 주주에 대한 저가 발행도 또 가능하다? 오케이다라는 것이 그걸 사전에 어떻게 알아요? 내심을? 그거를 이제 굉장히 그래서 다투어졌죠. 그래서 미국의 그 아주 유명한 로펌 이제 방송이니까 말은 못하지만은 로펌이 그 포이즌 필이라는 판결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아 이렇게 그 증명을 해가지고 그런 포이즌 필 방법이라는 것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게 80년대 그 포이즌 필이고요. 그래서 이제 약탈적이라는 게 어떻게 증명되냐라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주주는 그 전에도 이랬고 저랬고 해가지고 나온 거고, 그게 이제 법원에서 오케이를 해주면은 이 주주는 지금 들어오는 것이 이 회사에 대해서 그냥 판사들을 다 감정적으로 설득했네요. 아니죠. 다 이제 증거와 그런 기존의 뭐 히스토리나 이런 걸 가지고 한 게 맞고. 그래서 이제 그 델라웨어주 법원이 그 포이즌 필을 인정하는 관점에서도 굉장히 이 사회의 재량을 인정해주는 법원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뒤집어 말하면 그렇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재량을 인정해준 판결이 뭐 그 판결도 있고 어쨌든 적대적 M&A 유명한 유노칼 판결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때에도 1심에서는 안 돼라고 했는데 역시 이제 공격자 배제한 판결이에요. 1심은.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런 경우는 어쨌든 이 주주가 공격적이 약탈적이기 때문에는 이런 차별적인 주주 차별적인 행위를 이 사회가 한 것도 괜찮다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사실 델라웨어 법원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이 사회 재량을 중시하는 법원입니다. 듣다 보니 또 권 교수님이 걱정하신 대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이사회가 어떤 주주의 이익에 복무하라는 말이냐를 가지고 계속 소송이 있을 수 있겠군요. 이게. 뭐 이제 지분권 경쟁일 경우에는 그런 일이 계속 있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게 보니까 자본시장법으로만 규율하면 앞으로 그 대기업들이 대주주들이 또 무슨 암수와 무슨 꼼수를 쓸지 모르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근절시킵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자본시장법 아니라 상법에다 상징적인 문구를 넣읍시다라는 거라면 반대로 그렇게 넣으면 주주들이 시민들이 혹은 일반인들이 그 어떤 다양한 이상한 소송을 걸어서 힘들게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소송이 복잡한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합시다라는 이야기가 자본시장법으로 하자는 얘기라면 그런 건가요? 네. 그런 건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원칙적으로 이게 넣는 게 맞다면 네.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적인 또 어떤 개정안으로 해결해야 되지 이걸 넣지 말자라고는 좀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뭐 권 교수님도 많이 말씀하시는 그런 그 손해배상 소송이 저는 그래서 좀 이런 논의가 저도 토론을 많이 나갔지만은 이제 한 걸음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마 교수님 마찬가지실 거예요. 너무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오늘은 조금 한 걸음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갔습니다. 네. 이론적인 깊이가 굉장히 있었는데 네. 현실적으로 네. 그런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한 걸음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이 우려하시는 손해배상의 문제입니다. 네.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법률 관계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사가 어떤 결정을 했는데 이게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갑자기 소장 날라올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 당시 주주로부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몇 번 말씀드리는 건데 사후적인 손해배상으로보다는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이라는 그 제도가 있는데 그게 지금 회사한테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네네. 그러니까 회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주가 이사의 결정에 대해서 잠깐 멈춰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럴 때 근데 회사의 이익이 그 손해가 아니고 주주의 손해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합병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의 손해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럴 때에도 잠깐 멈춰 봅시다. 그리고 가처분이라는 형태로 한두 달 내에 그걸 한번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고려하연 때에도 2번의 가처분이 있었죠. 사실 네. 그래서 한 달, 2달 만에 결정이 빨리빨리 나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 어떤 결론이 나면 그 뒤에 이 법원은 3번 이 이사의 결정에 대해서 적법하냐 위법하냐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잠정적이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사실 손해배상 청구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적법이면은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고 한 번 위법인 경우라면은 여기서 끝나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사실 뒤에 남는 게 없어요.
예. 이런 방법으로 회사 관계를 저는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손해배상 청구권은 없애자. 없애자기보다는 있지만 예. 이거를 극복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결정에 대해서 그 유지? 네, 유지인데 중지란 뜻입니다. 그 중지를 누군가가 요청을 했어야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이 원활해지거나 덜 네, 피곤하지. 그때는 지금 이제 뭐 비상장 같은 경우는 1% 주주. 예. 네, 뭐 이제 그 상장회사인 경우는 좀 완화가 돼 있고요. 그래서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유지 청구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주주들이. 안 할 수도 있죠. 안 하고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걸 안 막을 방법이 했다는 것 없잖아요. 자체가 예. 사실은 뭐 문제가 되는 건 사실 거의 다 하게 돼 있습니다. 1%에 못 미쳐서 못했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에서 보면은 합병 같은 게 있을 때 기본적으로 개인 주주들 소송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증권신고서나 어떤 그 투자 설명서나 사후 공시를 보면은 합병 공시 이후에 누가 소송 제기했다, 누가 소송 제기했다 막 나와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 이제 끝나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대부분이 합의로 종결되거나 별 문제 없이 그냥 기각됩니다, 대부분 다. 그게 하려면 유지, 정지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입니까? 그러니까 저 이제 미국에도 비슷한 그 가처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중지 청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중지 청구는 대부분 그 사전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 합병이 잘 진행이 됩니다. 기각이 되고. 그런 방법도 있으나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방법은 없군요. 막을 수는 없죠.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낮춰놓는다면 실질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고 또 배상 보험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사님들이 실질적으로 결정하는데 소송이 무서워서 결정을 못한다라는 거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있으면 안 되죠, 그거는. 한 건이라도 걸리면 근데 한 건 걸려도 하나둘 뭐 손실이 아닌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요번에 그 어느 회사에 대해서 이사에 대해서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했는데 7,200억 손해배상이 7,200억짜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며칠 지나가지고 또 다른 쪽에서 또 이제 반대쪽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9천 몇백억짜리거든요. 예. 만약에 그 정도 소송을 한번 맞으면 누가 이사가 하위 이사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 뭐 극단적인 양쪽의 네. 예입니다만 그건 천 변호사님께서 주장하셨으니까 조금 가혹한 질문인 것 같아도 한번 받아주세요, 네. 변호사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네. 그러면 이게 뭐 1, 2만 원 단위가 아니잖아요. 네. 보험으로 다 커버된다면 이거는 법 바꾸는 의미가 없고 왜냐하면 보험 다 커버될 건데 이사가 조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커버가 안 되는 것을 전제로 안 네. 돼야 맞는 것 같고 커버가 안 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신 대로 손해배상까지 올 가능성도 많지는 않지만 있고 뭐 줄일 방법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네. 근데 그게 100% 줄이는 건 아니라면 네. 천 변호사님이 만약에 이사라면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만약에 이제 사실은 진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은 예. 결의에서 빠지거나 반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천 변호사님도 예. 소송에 있던 가능성은 현재 높아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책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빠지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 반대하라고 사실은 제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반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찬성을 하더라도 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분명 있죠. 말씀하신 천 변호사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에버랜드,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다 있었던 거니까 그건 우리 모두 아는데 반대로 이거는 회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네. 주주들 일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고 이 반대에 대한 논거도 또 있으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근데 이게 돈 걸리면 한두 푼이 아닐 것 같은데? 네, 네. 라고 하면 네. 연봉 얼마나 받는다고 그 회사 이사를 그렇죠. 계속 하시겠어요. 네. 그만둬야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에버랜드 사태든 무슨 이런 대주주가 소액주주 그 무시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난 거니까 이것도 적지는 않은데 네. 이것도 뿌리 뽑아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헷갈리는데 난 그럼 이사 못 하겠습니다. 어차피 회사가 나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소송 걸렸다가 폐가망신한 케이스가 몇 년 후에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 네. 요즘 그 정부 수립되고 난 다음에 장관 뽑으려니까 청문회 무서워서 아무도 못 나가듯이 그런 일 벌어지는 것도 꽤 큰 부작용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신문 날 일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부작용이라 네.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네네.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됩니까? 그게- 걱정해야 된다고 지금 권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네. 예. 이론과 현실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이사가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제 소송 들어올 거야? 이 가능성이 커지면 이사들은 나의 월급과 베네핏과 리스크를 형량하셔가지고 안 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소송 걸리는 경우는 정말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현실에서의 그런 주주대표 소송, 그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케이스는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케이스고, 물론 뭐 1,20억짜리 1,200억짜리 소송이 당연히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주대표 소송까지 가는 경우라는 거는 굉장히 그 진짜 이사가 고의 중과실 중에서도 아주 잘못한 케이스에서만 걸립니다. 지금은 그런데 네. 상법이 바뀌어서 주주들을 충실하게 골고루 다 배려해야 한다는 개념이 들어가면 네. 그때부터는 지금까지는 시비거리가 아니었던 게 이제 다 시비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게 이제 네, 사전 사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사전에는 이사들이 만약에 그런 케이스, 걱정이 되는 케이스가 있다 하면은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쓸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지금 그 제도가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미국인 경우에는 아예 개인 카운셀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알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회사 비용으로 외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후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뭐 어떤 소송이 들어왔을 때 개인적으로 그 주주대표 소송을 하는 거는 좀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경우에서도 처음에는 어쨌든 회사가 주주대표 소송이라는 거는 회사가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회사한테 먼저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안 하면 주주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회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한테 카운셀을 붙여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은 그 상법에 들어오게 되면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가릴 것 없이 상법이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외부 전문가의 어떤 카운셀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비용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고, 그런 점에서도 어떤 자본시장법에 들어오는 것이 그나마 상장회사는 자금적인 측면에서 비상장회사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 가지 이제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고요. 비상장 회사는 외부 전문가 쓸 돈이 없어서 못할 것이다. 생각보다 이 어떤 비상장에서 우리 생각해 보게 되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첫 번째 제가 이제 네. 자본시장법 가져가는 첫 번째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천 변호사님하고 많이 차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주주 대표 소송의 경우는 회사가 자기하고 계약 관계에 있는 이사에 대한 책임을 주주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예. 그것이 주주 대표 소송인데요. 이 건은 주주 대표 소송이 아니라 상법의 이 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에 관해 가지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사소송법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한 주라도 가지만 할 수 있다는.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전체 주주가 뭐 최근에 어떤 통계가 1,400만 명이 넘는다고 나와 있고, 삼성전자가 금년도 3월쯤 되니까 한 500만 명이 넘는다고 나와 있는데, 이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잠재적인 어떤 원고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알겠습니다. 놓이게 된다. 교수님, 거기서 좀만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그럼 그 교수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다양한 상식에도 어긋난 소송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과거에 기업의 이사회가 우리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을 했듯이 이사님들도 그러는데 뭐 주주님들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예. 상식에 어긋난 이상한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런 류의 것들은 이제 판례로 하나씩 이제 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걸로 정리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중소 중견기업, 뭐 다음에 벤처 같은 경우에는 법무팀을 꾸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뭐 복사 가게 같은 경우도 주식회사의 경우가 많은데 예. 그런 경우 소송이 들어온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클 거라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서 차라리 그나마 그 비용을 될 수 있는 상장회사로 좁히자. 예. 근데 그 상장회사로 좁히면 에버랜드는 비상장일 때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예, 그런 문제 남아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문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이제 상법에서 다른 어떤
그 규정을 뭡니까 어떤 핀포인트로 해서 하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계속 저 뜨거운 토론이 붙는지 그 지점은 잘 알겠네요.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근데 여전히 남는 건 델라웨어 주든 어디든 그 주주 이사가 주주의 이익에 충실히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그 선언적이든 뭐든 그런 게 있다면 불만이 있는 주주들이 델라웨어의 주주들도 그럼 막 소송했을 텐데 또 거기서는 또 별 문제 그런 거 가지고 시끄러웠다는 문제는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래서 것처럼 기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제 기우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예.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뭐 첫 번째가 미국의 경우에 개인 주주가 어떤 활동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단가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쇄회사의 경우에는 사건이 있습니다. 폐쇄회사를 넘어서 가지고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그런 사건이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특히 이제 영국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영국은 이러한 어떤 이사가 주주하고 다음에 그 회사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 또 뭐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 없다고 봄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뭐냐면 우리 회사는 겉은 상장회사인데 속으로서는 실제로는 폐쇄회사이다. 따라서 이사가 주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달라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냐 너희가 정말로 상장회사이고 폐쇄회사 아니기 때문에 예. 내 이 어떤 그 기존의 이사가 주주에 지는 책임은 지는 그 의무는 이 경우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문이 없더라도 예. 그런 판례도 있고요. 조문이 있더라도 또 그 반대 판례가 있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아주 그 어렵습니다. 내용이. 지연 말단적인 것이 아니라 예. 이사의 의무를 어느 범위까지 할 거냐는 매우 치열한 문제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른바 기업 범죄라고 부르는 상당수를 우리가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런 법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 이 고민은 다른 나라들도 이미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는 이런 법이 없다면 왜 다른 나라에는 그런 우리가 걱정하는 이런 일들이 잘 안 벌어지고 우리나라에만 맨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는 의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그 법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요, 교수님. 예. 그런데 이제 법학자들에 따라선 그런 거 없어 다른 나라는. 그렇죠. 이라고 한다면 그럼 다른 나라에는 왜 에버랜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일이 안 벌어집니까?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아니 다른 나라 대주주도 자기 개인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네, 첫 번째로는 예. 제 생각에는 예. 그게 우리 시민의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이제 다른 나라라고 딱 퉁치기는 좀 어려운 것이 네. 미국, 일본, 영국이 다르고 예. 유럽의 다른 나라가 좀 다릅니다. 이제 주주 구성에 있어서 네. 상장회사의 주주 구성에 있어서 미국, 영국, 일본은 대표적으로 가장 분산돼 있는 나라들입니다. 예. 10% 이상 주주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산돼 있는 상장회사를 가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주주라는 게 없다. 없다. 네, 그게 가장 큰 차이가 그래서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그런 일을 꾸밀 사람도 없다. 꾸밀 수 자체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징은 흩어져 있어서 감히 못한다. 뭐 감히 못하기도 하고 어떤 대주주가 터널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서 미국의 법은 그래서 그 대주주의 터널링이 아니고 그 경영자의 터널링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마크 저커버그가 대주주가 아니고 페이스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또 벤처 회사나 예. 이런 그 최근에 나타난 회사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미국에서도 그 논의가 있는데 포춘 500 오래된 회사들은 네. 완전 분산돼 있고 새로 등장한 이런 IT 회사들은 차등 의결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또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배주주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 또 다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미국 델라웨어법은 기본적으로는 분산돼 있는 회사를 가지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그런 법이 없는데도 그래서 별일이 없을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예. 그 경우에서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포이즌 필 어떤 그
어떤 원하지 않는 M&A라고 보통 네. 적재적 M&A만 안 쓰고 예.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주주 간의 이익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판례가 형성돼 있고요. 네. 그 형성된 판례는 우리 상법 개정안에 넣으려고 하는 그 내용입니까? 비슷한 그런 충실해라 판례가 있습니다. 네. 주주들에게. 네. 근데 그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우에 이사의 행위는 예. 경영 판단이라고 해서 경영 판단의 원칙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법원은 존중을 합니다. 잘했거니, 예. 예, 잘했거니라고 존중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사의 경영 판단이 문제가 되는 것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기야 회장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은 안 벌어졌을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약간 오래된 그 문헌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이사의 책임을 묻는 판결을 찾는 것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하고 같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건초하고 사실은 바늘하고 거의 비슷하신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찾기 어렵죠. 희소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모르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이 다르니까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사의 의무가 판례로든 혹은 뭐 그냥 선언적이든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경영 판단을 저항하는 소송은 바늘찾기라고요? 예. 근데 요거는 제가 좀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늘찾기가 아니라 예. 경영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판결 내린 것이 바늘찾기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좀 그게 들어보고 질문 드릴게요. 이제 조금 제가 정리를 하면 네. 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 경영 판단 원칙은 기본적으로 이사 충실 의무 사안은 아닙니다. 이사 충실 의무 사안은 경영 판단 원칙이 명시적으로 배제됩니다. 네. 그래서 듀티 오브 케어 사안에서는 비즈니스 저스티스 룰이 적용이 되고 이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델라웨어 법원이 굉장히 재량을 넓게 인정하기 일상적으로 때문에 뭐 회사에 별로 뭐 식당에 페인트칠을 맞습니다. 바꾼다든가 뭐 네. 공장 건물을 사고 판다든가 등등 네. 그런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사회 재량이 굉장히 넓은 게 델라웨어 법원이고 같은 말씀하신 거고. 네, 그래서 델라웨어 법원으로 가서 본점을 만드는 겁니다. 처음부터. 예. 근데 충실 의무 사안에서는 경영 판단 법칙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또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예를 들면 대주주와 소액 주주의 네. 의견이 그런 경우 이해관계 엇갈린 경우. 네네. 그 경우는 이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이것이 과연 그러면 충실의무 위반이냐? 그건 아니다는 겁니다. 충실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예.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가 되고 자기에게 사익을 취하는 경우가 그렇죠. 충실의무 지금까지 위반이기 우리나라의 상법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주 충실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는 이것은 굳이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게 되면 선관주의 의무 영역이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이것은 이제 경영 판단 미국의 경우에는 경영 판단의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이 말씀인데요. 아마도 이 글을 보시는 어떤 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요즘 이제 상법 개정 이후에 올해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만 저는 좀 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성관주의 의무 사안은 우리 논의랑 아무 관계가 없기 어차피 때문에 그거는 상법에서 신사업이다, M&A다 이런 얘기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미 지금 상법이 성관주의 의무 관련된 얘기니까 할 필요가 없고 예. 이제 우리가 딱 핵심적인 어떤 주주 충실 관련된 주주 이해 상충 관련된 얘기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배당이라고 합시다. 회사에 배당은 여유자금 아무 1조 원 관계 있는데 없습니다. 네네. 지금 1조 원 배당하라고 하는 주주가 있고 네. 아니다 그 미래 산업에 써야 된다고 또는 상법대로 그냥 두자고 이사회에서 하는 거죠. 이사회 결정해가지고 주주 땅땅 해가지고 승인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 경우에 네. 공평하게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그 부분이 걱정되거든요. 그런 류의 소송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예. 어떤 식으로 판례는 나오겠으나 예. 네. 기각되더라도 그 전까지가 걱정되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뭐 무슨 어느 정도까지의 컨플릭트인지는 이해가 됐으니까요. 여기서 서로 뭐 합의까지 안 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가 어느 점에서 부딪히는지는 아니까. 네. 근데 다만 저희는 상법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는 다 있는 이 주주 충실 의무가 법에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동안 소액 주주들 억울한 그런 사례들이 생긴 줄 알았더니 천 변호사님도 말씀하시기를 그거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유가 그게 법이 그걸 막고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는 대주주 자체가 잘 없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런 설명이시네요. 네네. 그럼 우리는 법을 바꿔서 될 일이 아니라 대주주를 없애야 되는 일이네요. 그렇게 그래서 하려면? 한국의 특유한 문제라는 겁니다. 일단 한국의 특유한 문제라는 게 예. 미국에 있는 미국에서도 뭐 대부분은 이제 성관주의 의무 사안이고 그 경영 판단 원칙 사안이지만
주주 간 이해 충돌이 있을 때 어쨌든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해결했던 그 사안들이 쫙 깔려 있으니까 이걸로 우리나라에 도입해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처음 출발한 게 맞고요. 그럴 때는 판례로 쌓여있다는 겁니까? 그럼 미국에서는? 델라웨어 판례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판례는 어떤 법을 근거로 만든 판례일 텐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법은 판례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원칙만 있고 그 원칙이 쌓인 걸 가지고 각 케이스별로 판단을 합니다. 그럼 사실상 그런 법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 네, 개념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우리나라의 이 주주간 이해 상충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게 어쨌든 상법에 충실을 넣는 처음의 아이디어입니다. 그 설명은 맞습니까? 아까부터 계속 반대가 있으셔서. 지금 천 변호사님, 그게 이제 판례로서 법은 없지만 판례로서 주주 충실 의무가 적용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일들은 잘 안 벌어지는 겁니다. 대주주 회장님도 드물긴 드물지만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저런 짓 하려고 하면 델라웨어에서 재판 붙으면 일론 머스크 집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이재용 회장님이 이기셨지만. 일론 머스크 판결이 굉장히 유명한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스톡옵션 받으려고 돈 더 달라고 했다가 네, 스톡옵션을 자기한테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주가 10주가 가지고 있는 주주가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해상충이기 때문에 취소해라 했는데 델라웨어에서 취소했습니다. 그건 주주의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그렇다는 판정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스톡옵션이 이사회- 회사의 비용으로 잡히니까 그 아닙니다. 비용이 과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너는 주주인데 대주주인데 대주주가 회사나 다른 주주와의 이해상충 관계에서 이걸 왜 네가 자신의 결정하냐?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했다 이겁니다. 예, 그 이제 그 일론 머스크 판결은 보면 이 어떤 스탁 옵션을 주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 그걸 문제 삼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보기 나름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 과도하게 스탁 옵션 많이 가져가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너가 이렇게 많이 가져가게 된 과정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내놓지 못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부분도 또 판례 중에 일부분 들어 있거든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네요. 예. 네. 그리고 한 다음에 일론 머스크는 이 회사를 파서 텍사스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결이 아까 말씀드린 복잡하다, 미국도. 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있을 때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빠져라 라는 법을 지키려고 일론 머스크가 그걸 했는데 예. 그 중에 그럼에도 이해관계 불구하고. 있어 보이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사회에서. 그래가지고 법원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이래 해가지고 너랑 이래 관계 있으니까는 빠졌어야 되는데 안 빠졌네. 그러니까 그 결정은 무효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일론 머스크는 물론 옮기기도 했지만은 다시 주총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에 불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은 다시 깔끔하게 해결을 하고 주총합시다 해가지고 사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주총은 되게 팬덤 형식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승인을 또 받았습니다. 주총에.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델라웨어 같은 곳에서 제가 네. 아는 데가 오늘 들으면서 배운 데가 델라웨어밖에 없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진행하려면 델라웨어 같은 데서 혹시 단기 주주들이 나 배당 더 해달라고 하는데 왜 니들은 배당 안 해주고 자꾸 회사 돈 안에다가 넣어놓냐? 라는 식의 소송이 붙었던 적이 혹시 있습니까? 걱정하시는 소송이 꼭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법이 통과되면 소송이 남발될 거야라고 하는 걱정이 지금 제일 큰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 이제 사례는 있지만 예. 그 경우에 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그런 판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왜냐하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우에는 그 어떤 그 배당 금액 자체가 이사회 정하게 돼 있는데 네. 배당 금액 자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사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이런 어떤 이런 원칙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주주 간의 이해 충돌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해 충돌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배당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가 주주 간 이해 충돌 아니고 이 배당을 많이 하면은 똑같이 주주의 재산이 줄어드는 거고 배당을 많이 하면 주주들이 똑같이 많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해 충돌 사안은 아니죠. 그냥 의사결정에 근데 왜 매번 다른 적게 의견이죠. 합니까? 그러니까 적게 하는 것도 대주주도 똑같이 적게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제 터널링의 관점에서는 대주주는 배당을 적게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이익을 가져갈 것이 많다면 배당을 적게 해도 된다라는 그런 네.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 판례는 나오겠죠. 아니면 천 변호사님 의견이 오르면 소송이 자체가 안 되거나 그러나 이미 그 주주 충실의 의무가 선언적이든 판례로든 정립되어 있는 어떤 곳에서 걱정하시는 소송 남발이
없거나 이사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걱정스러워서 경영 판단을 못하는 케이스가 예. 없다면 왜 없을까요?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제 설명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그 고민은 덜하거나 반대하시는 쪽에서도 봐요 저기 소송 남발해서 지금 저 동네 망했잖아요 라고 하는 케이스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논의를 못하는 거라면 이미 사실상 우리나라의 상법 개정안처럼 거기도 상법에는 없지만 판례로든 원칙으로든 정립되어 있어서 우리랑 같은 조건인 그런 곳들에서는 왜 걱정하시는 소송들이 그리 남발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을까요? 우리?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또 질문을 드린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 법상에서는 충실 의무 영역이 아니라 주의 의무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 회사하고 이사 사이의 어떤 컨플릭트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주의 의무 영역의 경우에는 경영 판단의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주주가 소송을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패소하는 것이 거의 뭐 명확하기 때문에 소제기를 엄둘내기가 그렇게 그게 우리나라 상법 개정안하고는 뭐가 다르길래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것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 제도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 가게 되고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사가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방어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상법을 바꿀 때 충실 의무가 아니라 주의 의무, 미국에서도 그렇게 해석된다고 하는 주의 의무로 반영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주의 의무를 반영한 것이 약간 좀 보호하자, 노력하자. 자본시장법에 넣기로 했던 그 문구. 그럼 자본시장에 넣기로 하면 그거는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거니까 비상장회사에도 적용될 수 있게 그 문구를 그대로 상법으로 옮겨오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이십니까? 그러니까 상법으로 옮겨오게 되면 이제 아까 전에 그 이사가 주주에 직접 만약에 책임지는 것보다는 소의 빈도는 줄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걱정되시는 부분이 천 변호사님은 있으신 표정입니다. 네, 뭐 좀 아까 처음에 어떤 논의로 돌아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노력 의무라는 거는 법적인 의무는 모호하다? 아닙니다, 사실은. 네, 아니고 뭐 보호 이제 그냥 두 개로 좁혔으면 좋겠어요. 노력 의무는 이미 뭐 저기 아무도 이제 주장을 안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충실 의무에 지금 민주당 안에 보면은 그 충실 의무 조항에 회사와 주주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주주 전체 총주주의 이익인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다른 조문이 하나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는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앞에 거는 미국의 듀티블 로열티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실 의무? 네, 충실 의무. 너무 과하다는 교수님 입장에서 모호하다. 저도 뭐 일반인이 충실하다는 느낌을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불확실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밑에 있는 이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 공평하게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는 좀 명확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장점은 어쨌든 많이 우려하시는 배임죄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임은 교수님 말씀대로 회사와 이사와의 위임 관계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위임 관계가 없이 별도의 점으로 빠져 있는 이 충실 의무 또는 보호 의무 위반했다고 해서 배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명확하거든요, 법적으로. 그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그러면은 이것이 마치 교수님 말씀대로 민법상으로 불법행위 책임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이것이 안 적용되게 해결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다수설이나 판례는 이게 상법상으로는 401조라고 해가지고 직접 책임을 부담하지만은 750 책임 아니지 않아? 라는 게 거의 대세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러면 이거는 민사상 책임이야 라고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있다면 물론 대부분 다 기각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기각시키는 과정에서도 이사가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아예 법적으로 배제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배제하는 건 조항의 문구를 바꾸는 겁니다. 뭐 이건 뭐 민법의 특칙이다. 그래가지고 401조만 적용해야 된다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네. 그렇게 되면, 노력하자는 얘기라고 비슷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네. 어떤 이 충실 의무 때문에 민법상의 예외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특례라든가 어떤 그 예외를 만든다는 점에서 좀 약간 굳이 왜 그렇게 그렇습니다. 같은 거라면 예.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알겠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놓자는 거. 그 정도는 법 전문가에게 맡겨도 될 영역인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어떤 게 문제인지는 두 분 덕분에 명확히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 제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를 굉장히 그러니까 소수 주주라든가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저는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를 볼 뿐이지 그 어떤 총론적인 측면에서는 천 변호사님이나 다른 분이나 차이는 없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상법 개정 찬반 토론이 아니라 무엇이 이슈인가를 두고 그동안 근데 저희가 모시는 분들이 다 상법 바꿔야 된다. 당연히 개정해야지 이 친구야. 이제 라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주로 이제 마이크를 잡으셨던 경우들이 많아서 대체로는 동의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갖고 있는 분은 어떤 근거로 다른 의견이신지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절하게 잘 모신 것 같습니다. 경희대 법학 전문대학원의 권재열 교수님 수고하신 순서로 그리고 조금 덜 수고하셨지만 그래도 오늘 저희가 충분한 이 이슈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신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천준범 변호사님 두 분 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